안녕하세요. 상식이도 이되는 지식스쿨 최기자입니다. 2003년 달의 저편으로 시작해 안데르센 프로젝트, 바넬과 아편, 그리고 작년에 12년 만에 887로 한국을 찾아 공연을 한 캐나다 출신의 천재적인 연출가가 있습니다. 로베르 르바주입니다. 그는 방송이나 각종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말들을 해왔는데요. 한국인들은 굉장히 평화주의적이고 타문화에 대해 공격적이지 않다. 한국은 굉장히 모던한 곳이고 다른 동양권 나라들의 장점만 가진 나라라고 얘기했죠. 게다가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동양의 중심에 있는데 요즘에는 지구촌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통 돈과 인구가 많고 힘을 가진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나라 문화만 우월하게 보는 경향이 많지만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정말 문화를 사랑하는 문화의 나라이며 예술적인 곳이라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는 자신의 문화만이 우월하다 생각하다 못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말 신박한 헛소리를 해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다는데 이번엔 또 어떤 주장을 했길래 그러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중국이 자꾸만 우리의 전통을 훔쳐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중 한복이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며 망언을 내뱉고 있는 사실을 우리 이상스쿨에서 짚었었죠. 심지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상한 억지까지 부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조선 쪽이 살고 있으니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부터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들까지 모두 자신들의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중국이 익숙한 지경에 이를 정도인데요. 특히 중국이 작년에 했던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중국 한 학회가 영어는 중국어의 사투리 중 하나이며 서구 문명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을 해 당시에도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중국 신화닷컴, 상하이스 등 현지 매체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만들어진 세계 문명기원 연구진흥협회가 모든 서양의 언어와 문화는 중국에서 유래됐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베이징에서는 제1차 중국 국제 프론티어 교육 정상회의가 열렸었는데 세계 문명기원 연구진흥협회의 중국 학자들이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가정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중국의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지만 그걸 한 점 부끄럼 없이 왜곡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말이에요. 학자들이 모여서 한다는 게 신빙성 없는 연구와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앉아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중 영어가 중국어에서 유래됐다면서 당신이 영어를 말한다면 실제로는 중국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 주장은 어안이 벙벙해지게 만들죠. 학회는 그 증거로 몇 가지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영어로 노란색을 뜻하는 옐로우는 낙엽을 뜻하는 중국어 낙화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낙화는 중국어로 옐루어라고 발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입이 떨어지는 것을 낙화라고 말하니 결국 가을에 떨어지는 노란 낙엽을 보고 노란색인 옐로우가 나왔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어에서 상점을 뜻하는 숍은 같은 뜻의 상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중국어로 상점이 샹푸라고 발음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심장과 가슴 등을 뜻하는 하트는 사물의 중심을 뜻하는 중국어 핵심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중국은 이런 예들이 영어가 중국에서 기원됐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의 어휘가 중국어의 발음과 의미를 기준으로 알파벳 26개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고 현재 영어의 발음과 표기가 현대 중국어와 다른 부분에 대해선 수백 수천 년이 지나면서 각 지역에서 발음이 변화한 것이라며 한국어와 일본어, 러시아어 역시 중국의 사투리의 일종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맨정신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 개그 프로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학자들에게서 나온 것도 충격이죠. 심지어 중국 언론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용해 수백 년 동안 서양 위주로 전개되는 세계 문명사는 중화민족의 문화 부흥을 가로막고 문화적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세계 문명사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보도했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중국인들을 보니 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중국어가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현재 사용되는 모든 서양 언어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중국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 나온 주장은 이렇습니다. 영어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들이 당시 중국의 황제가 통치했던 인더스강에 살았는데 중국과 다시 접촉할 때까지 원시적인 야만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15에서 16세기 이전 유럽에는 역사가 없고 신화, 정설만이 있었으며 그리스, 이집트, 로마의 고대 문명이 모두 이 굴욕적인 과거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인 거죠. 게다가 18에서 19세기 유럽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철학이 모두 중국에서 훔쳐간 것이고 심지어 마르크스의 사상도 실제 중국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중국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마오쩌둥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 벌어졌던 1966년 문화 대혁명 당시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때 중국은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파괴시켜버리는 잘못을 스스로 저질러 놓고 지금 와서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18에서 19세기를 지나 20세기에서는 중국이 가장 약했던 시기였는데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굴욕적인 과거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과 같은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거죠. 특히 중국이 영어권 나라들과 관계가 점점 나빠지면서 영어가 중국어의 사투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면서 중국은 자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전 세계에 우겨넣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행위에 부끄러워하긴커녕 도리어 당당한 모습에 지구촌 많은 나라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정말 온전히 한국이 가진 문화예술적 능력을 통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을 필두로 K-드라마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혐한 감정이 심한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콘텐츠에 대한 장벽이 높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집콕족 등이 생겨나면서 콘텐츠 수요가 늘어났는데요. 이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 하나인 넷플릭스 등을 통해 K-드라마를 새롭게 발견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OTT 콘텐츠 순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14회가 방영됐을 당시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에서 시청 1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선 인기는 페루에서 4위, 호주에서 5위, 뉴질랜드에서 7위, 러시아에서 8위를 기록하는 등 27개국에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 3편이 5위권에 들었는데요. 이태원 클라스 4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2위, 사랑의 불시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선 한국 드라마가 상위권을 휩쓸고 있죠. 베트남에선 한국 드라마 5편이 10위권에 든 건데요. 여기선 사랑의 불시착이 8위, 우리 사랑했을까 3위,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오래전 드라마인 꽃보다 남자와 응답하라 1988이 역주행해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전문가들은 한국 드라마가 미드, 1뒤에 비해 작품 구성이 치밀하고 깊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K-드라마가 대중성과 작품성에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통한 신선함까지 갖추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원하는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아 사랑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는 색다른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특히 사랑받은 드라마 중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로맨스와 호러, 스릴러가 결합됐고 사랑의 불시착은 로맨스를 기본으로 하지만 남북 분단을 소재로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K-드라마가 수많은 나라의 안방을 차지하자 해외 제작사들은 한국의 뛰어난 드라마 제작 기법을 공유하고 러브콜을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터미네이터, 드라마 그레이스 앤 프랭키 등을 만든 미국 제작사 스카이댄스는 CJENM, 스튜디오 드래곤과 드라마를 공동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미국판 TV 시리즈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엔 국내 처음으로 미국 유명 제작사와 공동으로 드라마를 기획 제작하게 됐죠. 다른 나라에 민폐를 끼치며 억지로 자신들의 왜곡된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는 중국과 다르게 한국은 우리만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로베르트 르빠주가 말한 것처럼 보통 돈이 많고 인구가 많고 힘을 가진 나라에서는 자신의 나라 문화만 우월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딱 그 모습이 중국과 닮았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굉장히 타문화를 존중하며 문화적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며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장 한국적인 것을 활용해 가장 창의적인 콘텐츠로 재탄생시켜 전 세계와 공유한다면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중국의 헛소리가 멈추거나 아무도 듣지 않겠죠. 그리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보다 강력해지면서 아무리 중국이 우리 것을 넘보더라도 믿어주는 나라 없이 오히려 비판만 더 받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귀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질인성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국 산시성 출신 남성 A씨는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발 아시아나항공 우주 220여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에 온 뒤 같은 달 21일 환승 비행기를 타고 중국 청춘시 롱자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25일 현지 검역시설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해 다음날 오전 9시 중국 청춘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약 16시간 동안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뉴욕에서 탑승했던 우주 220편에는 109명의 승객이 탑승했었다. 이 가운데 69명이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검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제3국으로 가는 환승객에 대해서도 건강 상태질 문서를 받는 등 사실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승객이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제3국으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3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링컨 대형관에서 방송된 폭스뉴스 주최 타운홀 행사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중국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담은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밝혔다. 중국의 연구소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바이러스가 나온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 의견은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들은 이를 덮으려 했다. 하지만 불을 끄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건 막았지만 중국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니는 건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 문제에 당황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도 3일 코로나19가 중국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ABC 뉴스에 출연해 이것이 이번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를 감염시킨 전력이 있고 수준 이하의 연구소를 운영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중국 연구소 실패 결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명하다며 이는 우리가 그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우리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은 코로나19가 중국 관영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원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야생동물 판매가 활발한 우한이 현안 시장에서 코로나가 확산됐을 가능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우한 연구소가 코로나19 발원지라는 주장을 거듭 부인해왔다. 한편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공식 보고하기 전 프랑스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로이터 통신과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RFI 등에 따르면 파리 생드니의 한 의사 단체는 전날 국제화학연구학 학회지에 발표한 글에서
프랑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보고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말 이미 코로나19가 프랑스에 퍼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24일 중국만을 여행하고 돌아온 2명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6일 사이 파리 지역의 2개 병원에 독감 증상으로 입원했으나 독감 확진을 받지 않은 환자들로부터 채취한 냉동 샘플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7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가 나왔다. 이는 중국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공식 보고한 지난해 12월 31일보다 4일 빠른 것이다. 재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된 환자는 프랑스에서 수년간 거주하며 생선 가게에서 근무한 알제리 태생의 42세 남성이었다고 미 CNN은 전했다. 중국 여행 경력이 없는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마지막으로 알제리에 다녀왔고 자녀 중 한 명도 아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말 이미 프랑스에서 퍼지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속한 의사인 이부부에는 현지 방송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나중에 이 남성의 부인이 슈퍼마켓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부인을 통한 무증상 전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지 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이탈리아 마리오 베그리 약학연구소 소장 주세페 레무지도 지난해 11월 북부 지방에서 노인들 사이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에선 1월 30일에 중국인 관광객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역사회 감염이 보고된 것은 2월 21일이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중국 발원서를 희석하는 데 이용하자 레누치 소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가 지난해 12월 이전에 유행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죽음의 배상 물어달라. 코로나 이겼지만 세계를 잃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점점 안정을 찾는 것과는 정반대로 중국을 향한 세계의 비판 여론은 날로 비등하는 모습이어서 대조적이다. 중국은 25일 자정 현재 11일 연속 단 한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또 코로나19에 지난 후베이성의 우한에선 지난 24일부터 중증 환자 제로 상태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각 도시와 맺었던 우호 관계를 끊는 도시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 도이는 스웨덴 언론을 인용해 지난 22일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이테보리가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와 맺었던 34년에 걸친 자매결연 관계를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이테보리 의회 관계자는 상하이와의 교류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실제 이유는 점증하는 스웨덴 국민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라고 스웨덴 언론은 말했다. 코로나19 초기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최초 폭로자리 관련 탄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이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거친 본사와 선전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중국 매체 보도로 인해 스웨덴 국민이 중국의 실체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된 게 중국 도시와의 우호 관계를 끊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테보리에 앞서 스웨덴의 린코풍이나 오레브로도 중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했다. 과거 스웨덴의 116개 도시가 중국의 각 도시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약 100개 도시가 이 같은 관계를 끊었다고 도의는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의 와가와가시가 중국 윈난성 국민과의 32년에 걸친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했다. 와가와가시의 폴파넬 의원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용해 세계의 사망과 파멸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재개하는 기소는 이제 미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행 중이다. 미국에선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민간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1일 미주리주가 주정부 차원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2일엔 미시시피주도 소송에 가세했고
중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던 이탈리아에서조차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탈리아의 비영리 기구 원유럽이 지난 21일부터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이트를 연 것이다. 5월까지 서명을 받아 6월엔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캠페인의 책임자 페르디난도 베로네는 어떤 국가도 중대 전염병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세계보건기구에 통보해야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했다고